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30년 동안 2조 원 넘게 투자한 나라가 이기는 게 정상입니다. 일본이 우즈베키스탄에 쏟아부은 돈이 딱 그 정도예요.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8천억 원. 1993년부터 철로를 깔고 전기를 연결하고 역사를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뼈와 살을 다 바친 거죠. 그런데 2024년 6월 고속철도 차량 수주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승자는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2,700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한 건 한국 현대로템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요. 일본은 경쟁 명단에조차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깔아준 철로기를 이제 한국열차가 달립니다. 30년 투자, 2조 원 지출, 그리고 결과는 0원. 도대체 일본이라는 거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일본이 30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 뭘 했는지. 둘째, 왜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는지. 셋째, 한국은 어떻게 후발주자로서 역전승을 거뒀는지. 이건 단순한 이찰 경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 간 경제전쟁에서 돈을 쓰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쓰라린 교훈이 담긴 이야기예요. 특히 일본이 빠진 함정. 이건 우리도 언제든 빠질 수 있는 함정이거든요. 끝까지 보시면 국제 비즈니스의 냉혹한 현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중앙아시아 한가운데 있어요. 카자흐스탄 아래, 투르크메니스탄 옆에 있죠. 그런데 이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바다가 없어요. 내륙 국가입니다. 그것도 그냥 내륙 국가가 아니에요. 이중 내륙국이라고 해서 바다에 나가려면 최소 2개 나라를 거쳐야 해요. 전 세계에서 딱 2나라만 이런 상황인데 그중 하나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바다가 없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물류가 막힙니다.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한테는 철도가 생명줄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요. 우리 몸에서 혈관 같은 거예요. 혈관이 막히면 피가 안 돌아서 큰일 나잖아요. 우즈베키스탄한테 철도가 딱 그런 존재입니다. 철도가 멈추면 나라 경제가 멈춰요. 그래서 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했을 때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철도였습니다. 나가빠진 소련제 열차들, 끊어진 철로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했어요. 그때 손을 내민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1993년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한 지 불과 2년 만에 이분은 기술 연수생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99년에는 아예 수도 타슈켄트의 자이카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자이카가 뭐냐고요? 일본 국제협력기구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일본 정부가 개발도상국 돕는 데 쓰는 돈주머니예요. 이 돈주머니에서 우즈베키스탄 철도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냐면요. 1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 정도 되죠. 1996년에는 철도 여객 수송 개선 사업에 61억엔을 댔어요. 낡은 소련제 열차들 수리하고 부품 갈아주는 데 쓰였죠. 2004년에는 더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타슈구자르에서 쿵쿠루강까지 신선을 까는데 무려 164억엔, 우리 돈 1,600억 원 넘게 들어갔어요. 이 노선이 왜 중요했냐면요. 원래 우즈베키스탄 남부로 가려면 투르크메니스탄 땅을 거쳐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새 노선 덕분에 자기 나라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게 됐어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었던 거죠. 2012년에는 또 180억엔을 들여서 카르시에서 테르메즈까지 전철화 사업을 했습니다. 전철화가 뭐냐면요. 기존에 디젤로 다니던 구간에 전기 시스템을 깔아주는 거예요. 열차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요. 일본은 우즈베키스탄 철도에 뼈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공연을 보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대가 있어야 배우들이 연기를 하잖아요. 조명이 있어야 하고 음향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객석도 있어야 하고 일본이 한 일이 딱 이거예요. 무대를 만들어준 겁니다. 철로라는 무대,
전기 시스템이라는 조명, 역사라는 객석, 도면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30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무대를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도 정작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위에서 공연할 배우잖아요. 관객들이 돈 내고 보러 오는 건 무대가 아니라 배우니까요. 자, 여기서 충격적인 숫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본이 30년간 우즈베키스탄 철도에 쓴 돈 20억 달러. 그런데 이 돈으로 일본 기업이 수주한 고속열차는요? 0대입니다. 단 한 대도 못 팔았어요. 그럼 누가 팔았을까요? 2011년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고속열차가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스페인 탈고사의 열차였어요. 아프로시읍이라는 이름으로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사이를 달렸죠. 일본이 길을 깔아주고 전기를 연결해줬는데 정작 그 위를 달리는 열차는 스페인제였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냐면요.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고마워. 네가 예식장 빌려주고 꽃꽂이 해주고 음식도 다 준비해줬잖아. 근데 웨딩드레스는 다른 친구한테 샀어. 걔가 더 싸게 줬거든.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일본이 딱 이 꼴이 난 겁니다. 그리고 2024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새 고속열차를 사겠다고 발표했어요. 2,700억 원짜리 대형 계약이었죠. 6평성 42량, 시속 250km로 달리는 최신형 고속열차. 이번에야말로 일본이 따낼 수 있지 않을까? 30년간 쌓아온 인연이 있으니까. 그런데 결과는요? 일본은 입찰조차 못했습니다. 경쟁 명단에 이름도 없었어요. 승자는 한국 현대로템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고속열차 수출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본 투자기간 30년, 투자금액 20억 달러, 고속열차 수주 실적 0건, 한국 본격 진출 기간 약 2년, 투자금액 1억 8,500만 유로, 차관, 고속열차 수주 실적 2,700억 원, 30년대 2년 20억 달러 대 2억 달러도 안 되는 돈.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이쯤 되면 궁금해지지 않나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에는 4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일본이 스스로 판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름하여 언타이드, 원조의 역설이에요. 언타이드가 뭐냐고요? 영어로 untied, 묶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반대말은 tied, 묶여 있다는 뜻이고요. 이게 원조랑 무슨 상관이냐면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돈을 빌려줄 때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이 돈으로는 우리나라 기업 물건만 사해. 이렇게 조건을 붙이면 타이드 원조, 묶인 원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조건 없이 빌려주면요. 그 돈으로 아무 나라 물건이나 사도 돼. 이게 untied 원조, 안 묶인 원조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요. untied 원조가 더 좋은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타이드 원조는 결국 자기 나라 기업 배불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조 받는 나라 입장에서는 더 싸고 좋은 물건이 있어도 비싼 걸 사야 하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OECD라는 선진국 모임에서 권고를 해요. 너희 선진국들, 원조할 때 조건 붙이지 마라. 공정하게 경쟁하게 해줘라. 일본은 이 권고를 아주 충실하게 따랐어요. 모범생처럼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일본이 우즈베키스탄에 돈을 빌려줄 때 거의 대부분 언타이드 조건이었어요. 이 돈으로 국제 입찰해서 가장 좋은 조건 제시하는 회사 물건 사면 돼. 얼핏 보면 좋은 거 같죠? 우즈베키스탄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돈으로 국제 입찰을 열었더니 스페인 회사가 이긴 거예요. 2011년 탈고가 고속열차 계약을 따냈을 때 그 사업 자금 상당 부분은 일본과 다른 나라들의 원조로 마련된 거였어요. 그런데 정작 열차는 스페인제. 비유하자면요. 여러분이 동생한테 용돈 주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 근데 꼭 형이 추천하는 가게 갈 필요는 없어. 네가 알아서 골라. 그랬더니 동생이 그 돈으로 경쟁사 가게 가서 밥을 사 먹은 거죠. 형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조건을 안 붙였으니 뭐라 할 수도 없는 상황. 이게 바로 언타이드 원조의 함정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정작 자국 기업한테는 아무 혜택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는 칭찬받을지 몰라도 국내에서는
왜 우리 세금으로 남 좋은 일 시키냐는 비판을 받게 되죠. 일본은 30년 동안 이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무대는 만들어줬는데 그 무대에서 공연할 배우를 고르는 오디션에서는 손을 묶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일본의 자존심. 신칸센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습니다. 신칸센, 다들 아시죠? 일본의 고속열차예요. 1964년에 세계 최초로 개통된 이후로 단 한 번도 탈선 사망사고가 없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열차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신칸센을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해요. 그럴만도 하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니까요. 그런데 이 자존심이 문제가 됐어요. 신칸센은요, 굉장히 까다로운 열차예요. 아무 철로에서나 달리지 않아요. 전용 선로가 필요하고 전용 신호 시스템이 필요하고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이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요, 신칸센은 온실 속 화초 같은 거예요. 최적의 환경에서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지만 환경이 조금만 달라지면 적응을 못해요. 우즈베키스탄 철도 환경이 어떤지 아세요? 일단 철로 폭이 달라요. 일본 신칸센은 표준궤라고 해서 폭이 1435mm예요.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은 옛날 소련 시절 규격 그대로 써서 1520mm예요. 광궤라고 하죠. 약 8.5cm 더 넓어요. 8.5cm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철도에서는 엄청난 차이예요. 바퀴 간격이 맞지 않으면 열차가 탈선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즈베키스탄은 전용 고속선이 없어요. 기존의 화물열차도 다니고 일반 여객열차도 다니는 선로를 같이 쓰는 방식이에요. 신칸센처럼 고속열차만 쌩쌩 달리는 전용 선로가 아니라는 거죠. 사막 기후도 문제예요. 낮에는 4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기도 해요. 모래바람도 엄청 심하고요. 일본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런 환경에서 신칸센 운행하려면 전용선을 새로 깔아야 합니다. 기존 선로로는 안전기준 미달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본 기준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전용선 새로 까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수조 원이 들어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이 원하는 건요, 지금 있는 선로에서 달릴 수 있는 열차였어요.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으니까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열차. 이걸 적정 기술이라고 해요. 최고의 기술이 항상 최선인 건 아니에요. 상황에 맞는 기술이 최선인 거죠. 비유하자면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페라리가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성능만 보면요. 그런데 한국 도로 사정에서 페라리 타고 다니기 쉽지 않잖아요. 유지비도 엄청나고 부품 구하기도 어렵고 차라리 소나타가 나을 수 있어요. 어디서든 정비받을 수 있고 부품도 쉽게 구하고 연비도 좋으니까. 일본은 페라리를 팔려고 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은 소나타를 원했고 그 틈을 스페인 탈고가 먼저 파고들었고 이번에는 한국 현대로템이 파고든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일본이 왜 실패했는지 두 가지 이유를 봤어요. 언타이드 원조의 함정, 그리고 신칸센의 갈라파고스.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은 대체 어떻게 이긴 걸까요? 한국의 비밀병기 EDCF입니다. EDCF가 뭐냐고요? 대외경제협력기금이라고 해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운용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한국판 ODA 돈주머니예요. 그런데 일본 자이카랑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로 타이드 원조, 묶인 원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에 제시한 조건을 보세요. 1억 8,500만 유로, 약 2,700억 원을 빌려줄게. 금리는요? 연 0.1%.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예요. 하완 기간은요? 35년. 그중 처음 10년은 이자도 안 내도 돼. 거치 기간이라고 하죠. 이 조건만 봐도 엄청난데요. 여기에 결정적인 한 줄이 붙어요. 단, 이 돈으로는 한국 기업 제품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타이드 원조의 위력이에요. 국제 입찰? 없어요. 중국 CRRC가 아무리 싸게 부른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유럽 회사가 기술력을 자랑해도 의미 없어요. 이 돈으로는 한국 회사 물건만 살 수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현대로템의 수주가 사실상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비유하자면요,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거예요. 신세계 상품권 받으면 신세계 백화점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아무리 롯데가 세일해도 소용없어요. 상품권이 안 되니까. 한국은 우즈베키스탄한테 현대로템 전용 상품권을 준 거예요. 아주 좋은 조건으로.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갈게요. 일본도 타이드 원조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도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안 했어요. OECD 권고를 따르느라, 국제사회 눈치를 보느라 한국은요? 과감하게 타이드로 갔어요. 국제사회에서 뭐라 할 수도 있지만 실익을 챙긴 거죠. 이게 외교와 비즈니스의 냉혹한 현실이에요. 좋은 의도만으로는 안 돼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해요. 네 번째 이유, 현대로템의 기술적 유연성입니다. 아까 일본 신칸센이 온실속 화초라고 했잖아요. 그럼 현대로템은 뭘까요? 들판의 잡초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 뿌리내리고 살아남는 생명력이 있는 거죠. 현대로템이 우즈베키스탄에 제안한 열차, KTX 이응 기반의 고속열차였어요. 이 열차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째, 광괴 대응이 가능해요. 아까 우즈베키스탄이 1520mm 광괴를 쓴다고 했죠? 현대로템은 이걸 위해 아예 광괴 전용 대차를 새로 개발했어요. 대차가 뭐냐면요, 열차 바퀴가 달린 부분이에요. 이걸 광괴에 맞게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 거죠. 둘째, 사막 기후에 맞췄어요. 모래바람 막는 방진 설계, 극심한 온도차를 버티는 냉난방 시스템, 우즈베키스탄 환경에 딱 맞게 맞춤 제작한 거예요. 셋째, 플랫폼 높이 문제도 해결했어요. 우즈베키스탄 역의 플랫폼 높이는 200mm로 아주 낮아요. 한국역은 훨씬 높거든요. 현대로템은 이 낮은 플랫폼에서도 승객이 편하게 탈 수 있도록 저상호음 대응 설계를 적용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가지 더 있어요. 동력 분산식이에요. 열차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동력 집중식과 동력 분산식. 동력 집중식은요? 맨 앞이나 맨 뒤에 기관차가 있어서 그게 객차들을 끌고 가는 방식이에요. 스페인 탈고가 이 방식이에요. 동력 분산식은요, 각 객차마다 모터가 달려 있어서 다 같이 힘을 내는 방식이에요. 현대로템 열차가 이 방식이고요. 뭐가 더 좋을까요? 비유하자면요, 동력 집중식은 아이들 줄 세워서 맨 앞 선생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 힘으로만 가는 거죠. 동력 분산식은 아이들이 다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 힘으로 움직이니까 훨씬 효율적이죠. 특히 오르막이 있거나 자주 서고 출발해야 하는 구간에서는 동력 분산식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가속도 빠르고 에너지 효율도 좋거든요. 우즈베키스탄 철도는 역 간거리가 짧고 산악 지형도 있어요. 동력 분산식이 딱 맞는 환경인 거죠. 정리해 볼까요? 일본 신칸센은 최고의 기술이지만 우즈베키스탄 환경에 안 맞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려면 엄청난 추가 비용이 들었고요. 현대로템은 최고의 기술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이 정확히 원하는 것을 줬어요. 광괴 대응, 사막 기후 적응, 기존 선로 운행 가능, 동력 분산식의 효율성까지. 고객이 원하는 걸 주는 회사가 이기는 거예요. 단순한 진리지만 일본은 이걸 놓쳤어요. 자, 이제 역사적인 맥락에서 한번 봐볼까요? 사실 일본이 고속철도 수출에서 고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5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사업 기억하시나요? 일본이 10년 넘게 공들인 사업이었어요. 타당성 조사도 일본이 했고 거의 수주가 확정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막판에 중국이 뛰어들어서 다 가져갔어요. 중국이 내건 조건이 뭐였냐면요, 인도네시아 정부 보증 없이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파격적인 금융 조건이었죠. 일본은 또 당했어요. 기술력에서는 앞서는데 금융과 조건 싸움에서 지는 패턴이 반복된 거예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고속철도는요, 이것도 일본이 유력했는데 결국 사업 자체가 취소됐어요. 일본 기업들이 리스크를 너무 걱정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거든요. 일본 철도 기업들의 특징이 있어요. 정부가 확실하게 보증해주지 않으면 신흥국 사업에 잘 안 들어가요.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한 거죠. 반면에 한국은요, 팀 코리아라는 이름 아래 공기업과 사기업이 뭉쳐서 리스크를 나눠 가졌어요.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같은 공기업이 앞장서고 현대로템, 도하 엔지니어링 같은 사기업이 실행하는 구조예요. 이번 우즈베키스탄 사업도 마찬가지였어요. 2024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했을 때 이 계약이 체결됐어요. 정상 외교와 기업 수주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차량 계약만 딴 게 아니에요. 다음 단계까지 준비해뒀어요.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
전용 고속선을 새로 까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은 기존 선로를 같이 쓰니까 속도를 못 내거든요. 진짜 고속선을 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 영어로 feasibility study라고 하는데요. 이걸 한국 컨소시엄이 따냈어요.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도화엔지니어링, 서영엔지니어링이 뭉친 K철도 원팀이요. 타당성 조사가 왜 중요할까요? 건물 지을 때 설계도 그리는 것과 비슷해요. 설계도를 누가 그리냐에 따라 어떤 재료를 쓸지, 어떤 공법을 쓸지가 결정되잖아요. 타당성 조사를 한국이 하면요, 한국 기술 표준에 맞게 설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본 공사 때도 한국 기업이 유리해지는 거죠. 이미 한국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세 가지 노선 옵션을 제시했어요. 1안은 282km, 2안은 291km, 3안은 302km. 구체적인 터널 개수, 교량 개수, 예상 소요 시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일본이 30년간 닦아놓은 무대에서 이제 한국이 연출까지 맡게 된 거예요. 여기서 스페인 탈고 이야기도 해야겠죠? 탈고는 2011년부터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의 대명사였어요. 아프로시읍이라는 이름으로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사이를 달렸죠. 그런데 탈고도 한계가 있었어요. 첫째, 수송력 부족. 열차 편수가 적어서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만성적인 매진 사태였죠. 둘째, 유지보수 문제. 사막 환경에서 고장이 잦았어요. 부품 구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멀티벤더 전략을 택한 거예요. 기존 탈고 열차는 계속 굴리면서 유지보수 계약을 연장했어요. 2026년 1월에 10년짜리 유지보수 계약을 새로 맺었거든요. 8천만 유로 규모예요. 동시에 새 열차는 한국에서 사는 거예요.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시장은요, 스페인이 기존 차량 유지 보수를, 한국이 신규 차량 공급을 맡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일본은요, 여전히 이름이 없어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일본이라는 거인이 무릎을 꿇은 이유 4가지였습니다. 첫째, 언타이드 원조의 함정. 무대를 만들어줬지만 그 무대에서 공연할 배우를 고르는 오디션에서는 손을 묶고 있었어요. 둘째, 신칸센의 갈라파고스 최고의 기술이 최선의 기술은 아니었어요. 고객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팔고 싶은 걸 팔려고 했죠. 셋째, 리스크 회피 성향. 확실한 보증 없이는 뛰어들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가 기회를 날렸어요. 넷째, 금융 경쟁에서의 패배. 기술만으로는 안 돼요. 돈을 어떻게 패키지로 묻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일본은 여기서 뒤처졌어요. 반대로 한국이 이긴 이유도 4가지예요. 첫째, EDCF라는 금융무기, 연 0.1% 금리, 35년 상환, 타이드 조건. 전쟁자들이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을 만들었어요. 둘째, 기술적 유연성.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춰줬어요. 광괴 대응, 사막 기후 적응, 동력 분산 시까지. 셋째, 팀 코리아 전략. 공기업과 사기업이 뭉쳐서 리스크를 나누고 정상 외교까지 동원해서 총력전을 펼쳤어요. 넷째, 다음 단계 선정. 차량만 판 게 아니라 타당성 조사까지 따내서 미래 사업의 설계권까지 확보했어요. 이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 돈을 쓰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30년간 2조 원을 썼지만 결과가 없었어요. 한국은 2년 만에 2,700억 원을 썼는데 계약을 따냈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였던 거죠. 둘째, 최고의 기술보다 적정 기술이 승리합니다. 고객이 원하지 않는 걸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고객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셋째, 혼자보다 함께가 강합니다. 일본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였어요. 한국은 팀으로 뭉쳤어요. 국가, 공기업, 사기업이 원팀이 돼서 싸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 인프라 투자가 반드시 상업적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국가 간 관계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심지어 개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해줬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보답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일본은 우즈베키스탄의 진심이었어요. 30년간 정말 많은 걸 해줬어요. 그런데 그 진심이 계약서로 연결되지는 않았죠. 반면 한국은 철저하게 결과를 계산했어요. 투자와 회수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었어요. 돈을 빌려주면서 동시에 우리 물건을 사게 만든 거죠.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국제 비즈니스의 현실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대 로템 열차는 2027년부터 타슈켄트에서 히바까지 1000km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열차 이름도 이미 정해졌어요. 잘롤리딘 망구베르디.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적 영웅 이름이래요. 그리고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 전용 고속선 사업이 본격화되면요. 수조 원 규모의 건설공사 수주전이 또 벌어질 거예요. 한국이 타당성 조사를 맡았으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태죠. 일본은 이번 패배를 교훈 삼아 전략을 바꿀까요? 아니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실크로드, 그 철길 위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의 30년 투자가 정말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의 성과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이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경제 산업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